11년 만에 최악의 봄, 황사가 전국을 덮친 가운데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나빠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관련된 땅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설적으로 감시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상호 비방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밤 첫 토론회를 여는데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은 국내 첫 검증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66.9%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발표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당정청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LH 방지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곧 전세기훈 국무총리의 브리핑도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환수하는 방안 적극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공직자의 투기이익 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제가 흘러나온 걸 들었을 때는 형사처벌 방식으로 몰수를 하겠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준해서 몰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듣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엄밀하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소급적으로 몰수한다라는 거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법률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 소급 적용 자체가 법적으로 위헌 여지가 있다는 얘기시죠? 있죠. 위헌 여지가 일단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고 친일파 재산 환수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 보호 이익은 없는 반면에 친일파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그 사회적으로 얻을 공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법안이고요. 근데 이 사건 LH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사실 뭐 우리나라 예전 그 일제 식민지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그리고 뭐 1990년대 1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2기 신도시,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네 번째인데 이미 이렇게 네 번째 반복해 온 그런 부동산 투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일제 식민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또 그에 따라서 소급 환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법률가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LH 공사 직원들을 투기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문을 품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의 감정과 우리나라 헌법상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국은 국회에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 방지법 등으로 충분히 환수 조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기자회견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예. 그러니까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 또는 정보를 얻었으면 예. 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거나 비밀 아닌 정보를 얻었으면 예. 얻어서 투기를 했으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예.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지금 국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LH 공사 직원들이 네. 본인들은 그 3기 신도시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그렇게 투기 행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지. 예.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60%의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가족들 여러 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건 가족도 아닌 분들이 60%의 대출을 받아서 그 공유 등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대 7명까지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투자 행태를 보면 예. 이분들은 아주 단기간에 이거를 확실하게 환수할 투기 이익 네. 이걸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었다라는 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거는 분명히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고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지금 네. 물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투기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형사 범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형사 처벌이 되지 않으면 투기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 형법상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물증, 증거를 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거래 내역까지 분석을 한다면 왜 여기에 이 땅을 샀느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서 샀느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맹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투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입증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 기자회견 준비할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수사기관이 이걸 입증을 하려면 내부 정보를 어디서 얻었다라는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러한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수사기관이 열심히 하실 텐데 과연 그런 관련 그 업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내부자로부터 취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 예.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시작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봐야겠죠? 네, 김상조 전 실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경질성 교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법 시행 직전에 본인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올린 전세금도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상조 전 실장이 관련 보도가 나간 어젯밤에 이미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고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발표하는 자리에 직접 나와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을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서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전달받고 즉시 수용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한 여론 악화는 물론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터진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관련 악재가 불거져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경제수석 인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두고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아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데 대해서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김 실장을 이렇게 빨리 경질했겠느냐며 청와대가 행여나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할 생각이라면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또다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수사 속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직 장관의 전 보좌관입니다. 전 보좌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 안산시청, 경기도청도 포함됐는데요. 경기도청과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 2시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안산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개발 제한구역 땅을 사들인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열흘째 LH 전 현직과 그 주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내사 혹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사건은 110건, 대상자는 536명에 달합니다. 네,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이 구속신문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오늘 정오쯤 이정부 지방법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법정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불법인 건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40억 원을 대출받아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에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법원에서 몰수 보존 결정이 내려져 박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했음을 증명하는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곧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모습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부 서울 청사의 모습 보여주시죠.
네, 잠시 뒤 약 5분 뒤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브리핑 내용 바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2일 민병과 참여연대 조사로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현장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고심을 했고요.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고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생중계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발표가 시작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나오는 대책 앞서서 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LH 임직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처벌 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다른 대책이 나온 게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앞서서는 고위공직자가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모든 공직자, 그러니까 9급 공무원까지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는 가장 국가의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기 때문에 뭔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재산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재산에 등록을 하되 그분들의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은 이분들은 이제 좀 사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재산에 등록을 하되 공개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 대한민국의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빨리 확인이 됩니다. 시세 네. 등이. 거의 주식시장까지는 안 가도 주식시장이 준해서 매일매일의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려는 분들이 고가 계약을 한 뒤에 취소를 해서 예. 뭐 젊은 사람들을 더 고가 계약을 하게끔 또는 고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이런 또 허위 계약도 체결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를 해서 그런 자금 흐른 내역을 보면 예. 예를 들어 보통의 가격은 한 5억대였는데 네. 갑자기 7억으로 훅 튄다. 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씩 좀 그 자금 내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왜 진작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저기 몇 년 전부터 하자고 얘기 있었는데 아.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이제 그 한쪽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이거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재산권 침해한다고. 과도하게 예.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였는데 음.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이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니 예. 부동산 시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염려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좀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시민단체에서 가장 지금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예. 만약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네. 이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고요. 아. 당연히 몰수 추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까지 고민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헌법상 소급 환수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선거 관련해서 약간 좀 저희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예. 공직자 이해충돌법을 빨리 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선거에 이용할까를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치를 높이지 말고 예. 최대한 빨리 이걸 또 그렇다고 여당이 일방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경위의 적절성이 좀 떨어지니까 예. 야당도 합의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당시 때 시민단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참여연대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요. 네, 예.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LH 공사 직원의 이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 저는 아직까지 국회를 믿고 있는데 국회가 혹시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불안감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직업들이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업과 그 상임위 간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면 그 상임위 가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 이제 본인이 그 상임위에서 업무를 할 때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모두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묻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괜한 이제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잠시만요, 변호사님. 자, 지금 네, 정세균 총리가 단상에 네. 올랐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조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7차 공정사회 부패 정책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브리핑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습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습니다. 금융위에도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여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 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에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예, 발표 내용 직접 정세균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당 투기 의혹 환수하는 방안 대책 찾겠다라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정세균 총리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수사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수사 인력 2,000명, 예. 또 수사본부에 1,500명 이상, 전담 예. 수사팀 500명 이상 해서 유관기관을 총 동원해서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고요. 예. 그럼 지금 뭔가 지금 뭐 더 단서가 잡힌 듯한 느낌이네요. 네. 뭔가 단서가 네. 잡혔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할 텐데 예. 일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검찰이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를 해왔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단서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밖에 국세청과 금융위의 탈세조사반, 금융대책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예. 재산 등록 의무제, 예. 네. 재산 등록 의무화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공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도 문제지만 재산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예. 바라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몰수하는 그 소급 입법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계속 그 말씀하세요. 뭐 친일파 재산 환수냈는데 예. 왜 LH 공사 직원 투기금 환수를 못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형사처벌에 준해서 소급 환수하자 이제 그 입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예. 입장이 많이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패방지법 등 이제 기존 법 체계로 환수하는 그런 방안이 계속 추진되겠네요.
부패방지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예. 처벌하면 그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투기를 했을 경우가 네.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 절차를 소급해서 환수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환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지법상 처분 명령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부분은 그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투기 목적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하겠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만 해도 그런 실제로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투기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력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에 나섰고 민주당은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각자 이유는 다릅니다만 이 서울시장 판세를 놓고서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로만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데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해 칸타코리아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5.4%포인트나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바닥 민심이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전례까지 살펴보면 결국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포인트 내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숨은 지지층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의원과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점도 막판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만 믿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궐선거가 휴일이라 선거율이 낮을 수 있고 서울시 조직에 대한 민주당 장악력도 큰 만큼 이번 선거를 쉽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건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니라 당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던지는 표 때문이라며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오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 본선 결과가 뒤집혀 낙선했던 경험도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앞서 오후 2시부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체 진상규명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자연스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 등 당시 불법 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검증이나 서면 조사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가안보기관까지 동원해 선거 공세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불법 사찰 이슈가 선거와 연결되지 않도록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는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을까요? 여론조사로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조사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50.5%로 박 후보에게 15.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도층에서 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56.2%로 박 후보 지지율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오늘 밤 언론 초청 TV토론을 갖습니다. 서울시장 최종 후보들이 맞붙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TV토론에선 통상 앞서가는 후보보다는 쫓아가는 후보가 강공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쟁점들로 공방이 오고 가게 될까요? 토론 테이블에 오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곡동 땅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참여했다는 보도를 비롯해서 불거진 의혹들을 일일이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를 공격할 카드로 배우자가 보유한 도쿄 아파트 문제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처분 여부나 실거주용 논란 등에 대해서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집값 상승, 또 LH 사태로 불거진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한 정권 심판론도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사퇴한 것을 반격 카드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죠. 시즌2 논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을 지낸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오세훈이 되면 MB 시즌2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이유를 강조하면서 박영선이 되면 박원순 시즌2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도 강한 만큼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로 보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진행되는 첫 TV토론회에서도 두 후보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 중 누가 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붙잡을 수 있을지 TV토론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봄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황사의 스모그 영향이 이어지면서 내일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인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영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캐스터 뒤편 보니까 서울 하늘 무척 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누런 황사 먼지가 보이시죠? 강한 봄바람을 타고 황사가 유입돼 서울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50 마이크로그램으로 오전보단 낮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5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부보다 남부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고산 지역은 10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고요. 군산도 96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의 고농도 황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황사 경보는 2010년 3월과 11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쳐서 걱정인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선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유입된 황사가 잔류하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스모그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에 이례적으로 강한 황사가 나타나면서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창문은 열지 않고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는 부득이하게 나오실 때는 KF82생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하루 앞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수도권 지역은 어제 하루 종일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 중국 베이징 공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베이징 공기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쾌청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서 공기질도 좋은 상태입니다. 하루 전인 어제 베이징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지만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이곳 베이징의 미세먼지 PM10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00 마이크로그램을 대부분 넘겼고
심한 곳은 3천이 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이 대략 250 마이크론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10배 정도 더 심한 황사였습니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어젯밤에 비교적 강한 북서풍이 불었고 그래서 황사가 잦아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는 베이징뿐 아니라 텐진과 허베이 등 수도권을 포함해서 중국의 10여 개 성시가 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여서 황색 경보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대략 중국의 3분의 1 크기가 황사와 미세먼지에 뒤덮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황사먼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남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 이번 황사가 올해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중국 기상당국도 올해 들어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났고 강도도 세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큰 황사가 이제 2번째인데 중국에서는 보통 1월부터 3월 말까지 평균 5번 이상의 황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5.3회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어제까지 합쳐서 벌써 7번이 발생했다. 이렇게 중국 신문망이 보도를 했습니다. 강도도 세졌는데 지난 15일에 베이징을 덮쳤던 황사는 최근 10년 만에 가장 강하고 범위도 가장 넓었다. 이렇게 중국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그 이후로 올해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서북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었고 그래서 무척 건조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봄철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다음 달에도 황사가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얀마에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 토요일 군부가 호화 파티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국제 미인 대회에 참가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7일.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 군 장성들은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퍼레이드에 이어 성대한 파티에 참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관영 TV를 보면 흘라잉 등 군 간부들이 흰 군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환하게 웃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배경으로 대형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념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처럼 군부가 파티를 즐기는 사진과 희생된 이들의 사진을 대비하며 군부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ile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자국을 대표해 세계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한 레이는 비록 입상하진 못했지만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레이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한 소절을 불러 청중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YTN 이어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발롱안의 정유공장에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실종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근로자와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파르타미나가 운영하는 발롱안 정유공장은 하루 12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 공장으로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불이 났습니다.
정유 공장에 발생한 불기둥은 5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맹렬히 타올라 소방차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째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호의 선체 일부가 물에 뜨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양 서비스 기업 인치케이프는 에버 기분호 예인팀이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예인 작업을 벌여서 선체 앞부분을 물에 띄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가 운하를 막고 있는 건 여전하며 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 예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양에 일단 성공을 했고요. 수로 방향으로 선수도 틀어서 곧 엔진도 가동할 것이다. 곧 이동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수로를 막아서 전 세계의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운하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 물류학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체가 떠서 이제 수로 방향으로 틀었다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일주일간 자초돼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부양에 성공을 했고 이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정확한 거는 지금 수에즈 운하 당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예. 부양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오늘 중으로 운항 재개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예. 선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진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지 정상 이제 항해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선수 부분이 지금 안반에 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 부분이 지금 고조시가 만조시가 되면서 이렇게 부양에 성공했다라면 완전히 이 배가 빠져나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못한 선박들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수에즈 운하는 말 그대로 국제 해상 운송에서 지름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가 건설됨으로써 항해 거리가 엄청나게 단축됐죠. 한 열흘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연료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그 선박이 좌초가 되면서 뒤에 한 360여 척 정도의 배가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 운항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배들이 다 통과를 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360척 정도가 고립되어 있고 또 에버기븐하고 비슷한 사이즈 2만 TU 이상의 컨테이너도 한 5척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기븐이 풀려나고 선조롭게 운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버기븐 전에 하루에 한 50척 정도가 통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7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해소되려면. 그렇군요. 지금 약 360척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하루에 50척 정도만 통과하니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HMM 우리 국적 회사죠. 몇몇 선박들의 항로를 이미 희망봉으로 우회하기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생기면 희망봉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겁니까? 네, 아쉽지만 희망봉을 우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길이가 더 길어지고요. 긴급 화물은 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베리아 철도나 중국 대륙철도 TCR이나 TSR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수송 용량도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해상 운송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선박을 빼내긴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이런 사고니까요. 사고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렇게 수에즈 운하처럼 좁은 길목에 이렇게 큰 배가 다니는 게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같은 이런 곳은 큰 배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그러면 수혜주 운하와 같은 걸 또 만들어야 하니까요. 예. 수혜주 운하 이외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 컨테이너선이 초대형화되면서 선박 길이가 400m를 넘는데 운하의 폭은 200m입니다. 예. 대형 컨테이너 높이가 한 50m 되니까 이게 바람을 가득 안고 있는 돛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풍이나 이런 데 밀려서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적의 이 운반선 보면 이 컨테이너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국적선 그렇습니다.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 크기의 운반선이 그걸 통과할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HMM에서 새로 투입한 초대형 선박들이 이 400m가 넘는 선박들입니다. 예. 수에즈 운하의 폭이 200m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그 안에서 한 바퀴 돌 수가 없는 거죠. 운하에 들어가면 그렇군요. 그냥 예.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수에즈 운하의 이번에 에버기븐호가 자초한 구간이 네. 안반 지역이어서 예. 수에즈 운하가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있는데 예. 여기가 안반지대라서 예상 관계로 이집트에서 확장을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수에즈 운하보다 조금 더 짧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최단 항로로 이 북극 항로 얘기도 관심을 새삼스럽게 다시 받고 있습니다. 좀 뭐 여건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있고요. 그래서 북극해의 상용화는 현실감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즉시 수에즈를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예. 앞으로 얼음이 녹고 북극 항로 이용의 안전성, 비용이 또 더 낮아지고 법적 제약이 해소된다면 10년 정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기름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 조속히 안전하게 다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결대 한종길 동아시아 물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출근하시는 길이십니까? 네, 세종시로 지금 와서 KTX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잠깐 속보 전해드리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투기적 땅거래 유인을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1년 미만 보유, 사업용 토지, 땅 등 이 주택 외의 부동산은 현행 50%였는데 70%로 20%포인트 상향하고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율 인정 사유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인정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투기 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서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처분 명령이 즉시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투기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기로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땅 투기 양도세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조치 내용 들으셨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세입자로부터 자신의 서울 청담동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상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정책실장 논란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상 정책실장을 아주 상당히 빠르게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인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뢰를 주고 하는 것을 쭉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지 의혹이 제기된 지 의혹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논란이 제기된 지 만 하루 만에 그냥 하루도 안 돼서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임대차 3법이 이렇게 시행되기 이틀 전에 이렇게 전세값을 확 올렸다. 결국 규제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자신은 요리조리 피해갔다.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동산 민심, 가뜩이나 악화된 부동산 민식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의 사태에 좀 책임을 지고 뭐 여러 곳에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앞에 있는 선거를 좀 의식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선거에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이들 분석하기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에 거기서 LH 사태가 폭탄을 던졌더라면은 만약에 이 김상조 전 실장이 계속 유지를 했다면 거의 이렇게 수그러 들어가는 꺼져가는 또 그 부동산 민심 악화된 거기에 또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일찌감치 좀 빨리 차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어제 마침 그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당하고도 이 문제, 자신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문제는 여당에서도 신속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목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렇게 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든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당정청 협의회 자리에서 이렇게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인의 의향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 전 정책실장 그동안 이제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문 대통령도 어렵게 경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 민심을 또 달리 표현하면은 공정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김상조 전 그 정책실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경제 쪽에서는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전세를 올리는 가격이 불법은 아니고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도 성남 부동산 민심이 받아들이기는 역시 불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정과 정의가 결국 스스로의 칼날이 돼서 돌아온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불길을 좀 빨리 잡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임기 말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서 시작이 됐고 또 이것은 결국 한 측면은
그 부동산 정책 실패,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불공정하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권 핵심 인사들도 여기에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다 겹쳐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쉽게 민심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분노한 민심이 나타나는 것이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 여당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사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왔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과거 정부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3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청와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제금 지지율 한 35% 밑으로 간 상황은 저는 뭐 조금 등락은 있겠지만 선거까지는 그 비슷한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선거전 국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당분간 계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당의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제 20대 그리고 60대의 부동산 민심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뭐냐면 20대의 경우에는 영끌을 해도 영혼을 끌어모아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하면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놓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의 발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 그 무능에 대한 또 불공정에 대한 불만들이 응축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동산 적폐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부패 척결이라고 하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민심을 잡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단계로 제도적 개혁,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를 확대한다든가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대해서는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도적 개혁이 대책이 된다라면 한번 그 추진해 볼 만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여기서 문 대통령이 오늘 연설 중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표현했던 것이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표현을 보면은 부동산 부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뭐냐면은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진영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부패 청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선택도 달리하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와 이렇게 큰 틀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오만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따랐다가 박탈감 느끼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변화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은 공공주도 그 주택 공공주도 그 공급으로 한다라는 큰 원칙은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을 늘린다라든가 하는 방식의 조금 규제를 푸는 방법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에 또 여론에 이렇게 그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과와 대책들을 쏟아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재보선 선거도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가격 오르는 건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네, 막말 선거전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또 이렇게 막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이유, 물론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윤호중 의원 그리고 오세훈 후보 다들 그 정치 오랫동안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선만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낙선도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유세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유력 인사들이 막말에 가까운 선거 전략을 피느냐? 이거는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죠. 결집시켜서 이제 지지층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좀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제 그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 피해들은 정치인 본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층 결집하는 방법, 막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는 남탓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 선전 운운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네거티브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네거티브가 역대 최악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가장 앞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의 주역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스스로 한 막말의 저주를 본인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서로 남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당 때문에 우리가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당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 문제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과거 경우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너나 똑같다.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사람 없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회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무당층, 정치적 무당층 세대별로 보면 20대 젊은 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20대 젊은 층들의 정치에 대한
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데 맞습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둘씩 그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밝혀지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저는 이거는 사퇴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이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저희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이태인이 누군지를 다 써놨을 테니까 그 서류를 빨리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오늘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내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보상 의혹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내곡동 땅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서울시장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그때 이제 측량을 했다. 그리고 그 측량하던 곳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는 계속 안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이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신은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자신은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그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건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의 당시에 측량 당시에 자신이 그 어떻게 보면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 보고서에 누가 그 의뢰를 했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다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공개하면 될 거니까 빨리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국토정보공사가 시간 내에 이걸 공개하게 될지 또 그 이름이 그들이 제대로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 계속 겁니다. 공방으로 또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20대가 경험치가 부족하다, 과거사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놓고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지금 어느 때보다 20, 30대 그 지지가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가 물론 이제 한 발언을 저도 좀 쭉 보니까 20대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한 말인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는 했습니다. 20대는 과거 역사에 대한 그 경험치가 낮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 기성세대의 꼰대 이미지를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젊은 층들이 지금 열망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때는 어땠는데 너희 때는 어떻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있으니까 또 두 후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직접 시청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그 지지율 나온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좁혀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죠. 그렇습니다. 발표만 하지 않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는 지금 언론사들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 규정에 예.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예.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각 당에서 하는 것은 좀 약간 어긋나도 거기에 이제 축적 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체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지 공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표현하기에는 자체 민주당과 박영선 캠프 측에서 해보면은 격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예,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줄어들고 예. 있다. 그거는 뭐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어야죠.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단일화 거품이 꺼지고 있다. 예.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뭐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예. 또 격차가 줄어들 부분이다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주말에 한 것도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또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반전의 계기는 분명히 있다. 예. 뭐냐면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TV 토론. 예. 오늘은 MBC에서 합니다만 내일은 또 중앙선관위 주최로 또 토론을 진행하는데 그렇군요. 예. 앞으로 한 많으면 4번 정도 진행될 TV 토론이 또 하나의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는데요.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4월 2일, 3일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4월 2일, 3일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4월 2일, 3일은 먼저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4월 2일, 3일은 일찍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사전투표도 본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합시다.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에게 피로와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유권자들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자, 사전 투표에 적극 나서달라 지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예, 있죠. 예.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 투표율이 예. 48%가 좀 넘었습니다. 예.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투표 종료 시간도 6시까지였는데 예. 이번은 본 투표도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8%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보궐선거지만은 예.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이제 결국은 정치적 무당파가 많이 참여하느냐.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50%가 가까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예. 부당층이 많이 예.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이 더 탄탄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예.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만. 예. 그리고 뭐 결과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를 좀 본격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 말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예. 윤 총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맥이 통하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제 상식과 정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시대 정신을 자신이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전술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칼자루를 들고 있는 법을 집행한다는 예.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의 그 정의 예. 그리고 상식하고 예.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또 보여줘야 되는 상식과 정의는 예. 다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국민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역량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또 전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경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네, 박경선입니다. 네. 박경선. 이제 먹으러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제가 서울시장 되면 뭘 해드리면 좋을까? 네. 제일 바라는 거 일자리.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일자리 바이오 쪽이라면 자신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뭘 전공하세요? 홍역대학원.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그 통역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하면서 그 번역료도 여러 사람한테 이제 기회가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요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서울시장 우선을 외쳐주십시오. 저때 20대, 30대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 물정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시작이 되면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들 만나 뵙고 입장도 좀 들어보고 제가 시장이 되면 기숙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난을 말씀하셨지만 해법의 첫 번째는 신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꾸준히 공급하는 것, 주로 대학가 근처 그리고 역세권에 많이 만드는 것.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럴 때 화끈하게 대학 등록금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표가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전 평생 그렇게 정치 안 해봤어요. 제가 돈 나눠드리는 공약은 쉽게 하지 못해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고 1조 나눠주겠다. 저거 거짓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부 빚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때마다 말씀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속 시원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약속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망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죠?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통근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왜 추락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대형 버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밤 11시 25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5인승 통근 버스가 4-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자와 30대 현대제철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운행을 막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숨진 운전자가 하루 4차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만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무리한 근무 일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를 봤을 때 사고 버스가 공장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숨지고 사고 버스에 있던 블랙박스가 바닷물에 잠겼던 상태라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고요. 운전자 과실,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중부지방해경청 과학수사팀 등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지난해 8월 태어난 여자아이가 최근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아이는 외국 국적의 20대 엄마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몰라요. 전혀 없어요. 미는 들어오고 된 건 없었어요. 아이가 처음 병원에 간 건 지난 12일 저녁. 어린이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채였습니다. 애기 아빠가 이제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대여섯 시간을 계속 잠을 자고 애가 축 늘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애가 좀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죠.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이 엄마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2번에 걸쳐 딸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다시 소변을 보고 자주 울면서 보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치의는 뇌 전체 4분의 3이 손상이 되었고 좌뇌 전체, 우뇌 일부에서 뇌간, 전두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처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양육 스트레스가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육아를 도우려던 친부모가 코로나19로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폭행 강도나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친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도로에서 18살 A군이 몰던 아반떼 차량이 BMW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7살 남학생 2명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서 10대 남학생 2명을 기소했습니다. 반려견의 한 품종인 몰티스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부평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몰티즈를 유기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몰티즈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인천 십정동의 재개발 지역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여군 지부는 최근 발생한 공무직 노조위원장의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군청 노도 담당 부서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말을 한 부여군 공무직 노조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여군이 해당 노조위원장을 중징계하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냉전 구도가 허물어져 가던 1990년 우리 정부가 소련과 수교를 추진하자 북한이 소련 주재 사절단 전원 철수를 위협하면서 수교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에 미국은 한국이 한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며 걸프전 지원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외교문서 내용 김도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 6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미국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추진에 합의한 겁니다. 모든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냉전 해체 분위기를 활용한 국방외교의 성과였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평양을 방문한 소련 외상에게 김일성 북한 주석은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공식 사절단 전원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도 소련은 북한이 무척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회담을 너무 홍보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양국 관계는 급진전돼 정상회담 넉 달도 안 된 9월 30일 양국은 정식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말 반기문 당시 외교부 미주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소련, 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해 한미 관계, 걸프전 지원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대잠 초계기 구매 결정이 우려를 씻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25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걸프전 지원을 압박했고 반 국장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0년 기한이 지나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모두 33만 쪽 분량으로 사전 예약 후 외교사료관을 방문하면 전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아 아예 전체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와 별도로 진행된 점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83명 확인됐습니다. 업주 등 종사자 29명, 이용자 28명, 관련 접촉자 26명입니다. 갑자기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데다 종사자나 이용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외에도 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흥업소 관련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유흥업소 10곳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관련 선제 진단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15일 이후 방문자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전체 유흥시설이 4,000곳이 넘는데 검사받은 사람은 아직 종사자 1,400여 명과 이용자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정해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2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도서관과 경기장 등 9곳을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도서관. 오늘부터 바뀐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바뀐 방역 지침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렇게 도서관 바깥에는 스크린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안쪽을 보시면은 입구 쪽에 발열 검사를 하기 위한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발열을 하면서 QR코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이곳 도서관에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자들을 관리해왔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방역수칙 강화로 음식 섭취도 금지된 만큼 휴게 공간에서 식사하는 건 앞으로 전면 제한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중점 관리 시설을 위주로 방역 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 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하는데요.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왜 몇 명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키즈 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 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이 아니고선 음식을 섭취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키셔야 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 24곳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언급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 등에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깁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기존 방역수칙을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4일까지 미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등 밤 10시 시설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제약을 받아온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4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매출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돌아갈 돈은 모두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지급 기준을 매출에 뒀다는 겁니다. 노래방처럼 집합금지가 된 곳은 적용기간 6주를 기준으로 액수가 나뉘지만 영업시간을 줄여야 했던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곳만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매출이 늘어도 영업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일반 업종은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종의 매출액 한도는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졌고 직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져 지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엔 한 명당 사업체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엔 최대 4곳으로 바꿔 더 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후속 지원금으로 기존 지원 방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차 지원 첫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둘째 날에는 짝수, 그 이후로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1인 다수사업체 해당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백신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유흥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은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백신 접종 일정을 좀 앞당기고 싶었는데 실제로 도입되는 백신 일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2분기 백신 도입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현재 확정된 것은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 백신은 월별 도입 일정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100만 회분, 5월에는 175만 회분, 6월에는 325만 회분. 이거는 원래 도입되기로 했던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들여오는 건데 개별 계약입니다. 그 경우는 5월하고 6월에 7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여기는 차질이 없는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는데 당초는 이달 말 69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셋째 주로 좀 늦춰지고 물량도 43만 회분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일단 그 코백스는 전 세계 저소득 국가를 포함해서 인구 한 20%까지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도 세럼 연구소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지금 인도에서 자국민에게 먼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을 중단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차질을 빚게 됐고 여러 나라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입될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도 좀 늦춰지고 물량도 좀 줄어들게 된 거고요. 지금 백신 수급은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수급이 어려운데 예. 지금 미국은 전 세계 백신의 한 27% 생산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수출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아.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그 100일 동안에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미 1억 회분 접종을 하고 목표를 다시 2배로 올려서 2억 회분 접종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물량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져 있고요. 유럽연합하고 영국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현재 이제 2분기부터 이게 이제 4월부터죠. 예. 도입 예정이 얀센 백신 600만 예. 회분,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 그 노바백스 백신 2천만 회분인데 아직 도입 일정이 몇 월에 도입한다는 네.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협상 예. 중이다 이제 그러고 있어서 예. 이게 이제 물량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 네. 혹시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그 목표가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면 일찍 도입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외교적 역량을 예.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예. 지금 3월 말이 가까워오는데도 아직은 몇 월에 2분기 중에 뭐 언제 어떻게 도입된다는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화이자 백신이죠. 동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은 351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네. 조사가 각 지자체별로 진행이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 204만 명 정도 조사를 했고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약 86%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하는 데가 노인시설인데 여기는 한 15만 5천 명인데 이 중에 그 9만 9천 명 정도 조사가 완료됐고 예. 여기는 접종 동의율이 좀 더 높습니다. 93% 정도 예방 접종을 맞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로 와서 접종을 받아야 예. 되는데 예.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 아마 5월 이후에 그 65세부터 74세까지 그 백신 접종이 있는데 그때 아마 같이 접종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통과 보관이 편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효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을 하는데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로 이제 결론이 그렇군요. 났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접종받은 다음 날 하루 의사소견서 없어도 되고요. 예. 접종을 맞은 사람이 신청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하루 더 추가해서 예. 최대 이틀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가 권고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 이제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백신 휴가제 사용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예. 네. 민간 기업은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어떤 지침을 전달하고 네. 협조를 구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뭐 백신 휴가가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접종을 받으면 대체로 한 30% 정도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중에 실제로 이제 휴가를 쓰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 내지 2%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 때문에 근무하기가 힘든 경우에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조를 끌어낸다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좀 더 예.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다만 백신 휴가제라는 게 이제 정부 지침으로 공식 권고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상 반응 걱정을 좀 더 덜 하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얀센 백신이 지금 전문가 허가를 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지금 1차 전문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 약 4만 3천 명 대상 임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66% 넘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는 76%를 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안전성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되고 이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받아도 예. 되고요. 이 보관이 굉장히 용이한데
일단 냉동 온도, 영하 20도에서는 2년 이렇게 보관이 되고 영상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냉장 온도에서는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국내에는 600만 명분 도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신 도입 차질 없게 이렇게 우리 나라로 제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윤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가 LPGA 투어 시즌 4번째 대회인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세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 최다승 기록 25승에도 4승 차로 다가섰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박인비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LPGA 투어에서 우승했습니다. 렉시 톰슨 등 2위 그룹과는 5타 차, 나흘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완벽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습니다. I have played really well on this golf course, but I was never able to win. And finally, being able to win is it's a relief, and obviously being able to have this one in the collection of my trophies it's a beautiful trophy. So. 한때 7타 차로 여유 있게 앞서던 박인비는 12번과 13번 홀 연속 보기로 3타 차로 쫓기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박인비는 16번 홀에서 긴 이글 퍼팅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에서 2위만 3번 했던 아쉬움을 11번째 도전 만에 떨쳐낸 첫 우승이었습니다. 메이저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째를 기록한 박인비는 전설 박세리가 갖고 있는 한국인 최다승 25승에 4승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It's it's somebody that I always looked up to, when I was growing up, and obviously it's she's always big in my heart, and trying to follow her footsteps is always a great thing. So I'm really happy that I'm getting close. Yeah. 오는 6월 말 기준 세계 랭킹 15위 중 한국 선수 상위 랭커 4명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미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으로 최고의 골퍼 반열에 오른 박인비가 올림픽 2연패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단독 4위로 1년 4개월 만에 미국 무대에 복귀한 김효준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번 주말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어느 시즌보다 대형 신인 투수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통해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신인 투수는 롯데 김진욱입니다. 시범 경기 첫 등판부터 키움 강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대형 신인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기아를 상대로는 19살 신인답지 않은 위기관리 능력도 선보였습니다. 원아웃 만루 위기에서 상대 중심 타자 터커를 맞아 낙차 큰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2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해 롯데 선발진 합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아의 1차 지명 유망주 이의리는 벌써 제2의 양현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5일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 5회까지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3회부터 5회까지는 9명의 타자를 퍼펙트로 막아냈는데 5회에는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도 완전히 몸에서 감췄다가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 이의리 선수예요. 그러니까 감춤 동작이 많다는 거죠.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은 오는 일요일 개막 2번째 경기에 이의리를 선발 등판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3번의 시범 경기 등판에서 고질적인 제구력 불안을 노출했던 키움의 장재영은 28일 기아전에서는 9회를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첫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총 11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동안 5개의 볼넷과 6개의 안타를 내주며 평균 자책점은 7점대에 이르지만 시속 155km를 찍은 강속구의 위력은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류현진과 김광현, 양현종 3인방이 모두 미국 무대로 떠난 2021년. 김진욱과 이의리, 장재영 등 2002년에 태어난 특급 새내기들이 역대급 신인왕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 4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중국 몽고발 황사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KBO는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시범 경기 3경기와 오후 6시 예정된 1경기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전국에 황사특보가 발효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대구 태전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1,3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고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6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인천과 충청, 남부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잔류하는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